가을바람이 전라도에 끝없이 펼쳐진 논밭을 스치며 지나갔다. 한국 시골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바람에 실려왔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이 바람에 맞춰 살짝 흔들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의 노래 같았다. 그 자연의 풍경 속에 김영식 씨네 한옥이 작은 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전통적인 곡선 지붕과 세월에 바랜 나무 문틀이 어우러진 집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김영식 씨는 쉰을 넘긴 나이의 남자였다. 한때 이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깊게 팬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이는 논에서 보낸 긴 세월과 아내를 잃은 후 이어진 외로움의 흔적이었다. 이제 그는 막내 아들 김민재와 갓 결혼한 며느리 박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다. 민재는 서울의 대기업 IT 회사에서 일하는 유망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바쁜 업무 때문에 그는 자주 며칠씩 출장을 다녔고 그럴 때면 한옥은 수진의 손길과 영식 씨의 고요한 나날 속에 남겨졌다. 박수진은 26살의 젊은 여자였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몇 달 전 민재와 간소한 결혼식을 올린 후 전라도로 왔다. 그녀는 맑고 단정한 외모를 지녔고 긴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눈빛은 밝았지만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수진은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금세 적응했다. 집 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겨울을 대비해 배추를 심었으며 민재가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자주 요리했다. 영식 씨에게는 늘 공손하고 세심하게 대했고 착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했다. 그날 오후 전라도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며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예고했다. 영식 씨는 한옥 현관에 앉아 낡은 한복 겉옷을 여민 채였다. 그는 논밭을 바라보며 눈빛이 멀리 어딘가로 향한 듯 했다. 바람이 현관에 걸린 대나무 발을 흔들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영식 씨는 한숨을 내쉬었고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야른 연기처럼 흩어졌다. 부엌에서 수진은 인삼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가 서울에서 사온 붉은 인삼가루를 조심스레 계량해 뜨거운 물에 섞었다. 향이 진하게 유지되도록 물의 양을 신경 써서 맞췄다. 인삼의 은은한 향이 좁은 공간을 채우며 오래된 나무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부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수진은 작은 창문 너머로 영식 씨가 현관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차를 들고 나가기로 했다. 어차피 이 집에서 민재가 없는 날이면 영식 씨 외에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수진은 현관으로 나왔다. 천으로 된 실내화가 나무 바닥에 닿으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얇은 베이지색 스웨터 위에 쇼를 걸쳐 찬바람을 막았다. 손에는 작은 나무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백자차 주전자와 2개의 작은 찻잔이 놓여 있었다.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영식 씨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영식 씨가 고개를 돌렸다. 희미해지는 석양빛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뭐하러 차를 가져왔어? 영식 씨가 물었다. 낮고 굵은 목소리에서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났다. 그는 과한 배려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다. 민재가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날이 춥네요. 아버님께 따뜻한 차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수진이 쟁반을 영식 씨 앞에 낮은 탁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주전자에서 찻잔으로 차를 따랐다. 동작은 천천히, 조심스러웠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인삼향을 실어 나르며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누그러뜨렸다. 영식 씨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을 마셨다. 인삼의 약한 쓴맛이 혀끝에 퍼졌고 곧이어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고맙다. 그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 맛이 좋구나. 이런 차는 오랜만이야. 민재가 인삼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버님께 드려보려고 했어요. 수진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약간의 어색함을 감췄다. 그런데 아버님,
여기 오래 앉아 계시는데 춥지 않으세요? 영식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드문 미소는 그의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나이 들면 여기 앉아서 눈을 보는 게 좋더라. 옛날 생각이 나. 민재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여기 앉아서 하늘을 보곤 했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추억이 그를 먼 곳으로 데려가는 듯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어머님이 참 멋진 분이셨나 봐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고요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민재가 어머니가 만든 비빔밥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무도 그 맛을 못 따라 한다고요? 그래, 그랬지. 그 여자는 뭐든 잘했어. 영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너도 요리 잘한다. 수진아. 민재가 너 같은 아내를 얻어서 다행이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수진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뺨이 살짝 붉어졌다. 저는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살면서 제 몫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우연히 영식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평소보다 길게 얽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한옥의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듯했다. 찬바람이 다시 불어와 논밭의 별을 흔들었다. 수진이 일어나 쟁반을 챙겼다. 저녁 준비하러 갈게요. 아버님,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영식 씨는 여전히 현관에 앉아 논을 바라보았다.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가슴속으로 퍼졌지만 왜인지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렸다. 가을 초입의 어느 아침, 전라도 들판에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논밭 위로 얇은 안개가 깔리며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작은 빗방울이 한옥의 곡선 지붕을 톡톡 두드리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마치 잔잔한 슬픔을 담은 곡조 같았다. 집 안으로 습한 공기가 나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계절 특유의 서늘함을 가져왔다. 김민재는 전날 아침 일찍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떠났다. 새 프로젝트 때문에였다. 그는 박수진에게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2주 뒤에 돌아올게. 아빠 잘 챙겨줘. 수진은 메시지를 읽고 작게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부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민재가 없는 한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김영식 씨와 수진만 남아 있었다. 영식 씨는 작은 거실에 앉아 낮은 소나무 탁자 옆에 있었다. 손에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책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거기엔 조용히 떨어지는 비가 있었다. 오늘 그는 회색빛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비 소리는 그를 옛날로 데려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비 오는 날이면 아내는 그의 곁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트로트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한편 수지는 작은 부엌에서 분주했다. 비 오는 날의 추위를 달래줄 따뜻한 음식을 만들기로 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순두부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고춧가루와 해물 육수의 매콤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간을 보고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향을 더했다. 찌개가 완성되자 그녀는 백자 그릇에 담아 쟁반에 올렸다. 거기에 밥 한 공기와 작은 김치 접시도 함께 준비했다. 영식 씨가 춥지 않도록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좋을 거라 생각했다. 수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아버님, 그녀가 문턱에 서서 조용히 불렀다. 영식 씨가 고개를 들었다. 음식을 들고 온 수진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비 오고 춥네요. 따뜻하게 드시라고 순두부찌개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수진이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익숙한 습관이었다.
매콤한 찌개 냄새가 습한 공기와 섞이며 비 오는 날의 한옥의 따뜻한 느낌을 더했다. 영식 씨는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떠서 먹었다. 고추의 은은한 매운맛과 순두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자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다, 수진아, 그가 말했다. 눈빛이 잠깐 밝아졌다. 오랜만에 이렇게 순두부찌개를 먹어보네. 내가 한 게 민재 엄마가 하던 맛이랑 똑같다. 그의 칭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마치 음식이 그를 과거로 데려간 듯 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뺨이 살짝 붉어졌다.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부산에서 엄마한테 배운 건데 민재 취향에 맞춰 조금 바꿨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어머님이 자주 이걸 해주셨어요? 그래, 영식 씨가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는 날이면 순두부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였지. 매운 게 몸을 빨리 따뜻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가 말을 멈췄다. 시선이 멀어졌다. 노래도 좋아했어. 옛날 트로트, 듣기엔 슬프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호기심이 생겼다. 트로트요. 저도 옛날 노래 좋아해요. 부산에서 할머니가 모이면 우목포의 눈물 같은 걸 틀곤 했어요. 그녀가 살짝 웃었다. 뜻밖의 공통점을 찾은 기분이었다. 영식 씨가 눈썹을 치켰다. 살짝 놀란 모습이었다. 너도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잘 안 듣는데 그가 수진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다. 민재 엄마도 그 노래를 좋아했어. 맑은 목소리로 잘 불렀지? 계곡 물소리 같았다. 그럼 아버님이 한번 불러주세요. 수진이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자 영식 씨가 작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작은 방에 퍼지며 밖의 비소리를 잠시 덮었다. 내가 부르면 너 놀라서 도망갈 걸. 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옛 트로트부터 과거의 추억까지. 수지는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 엄마와 자갈치 시장에 갔던 날들을 이야기했고, 영식 씨는 젊은 시절 논에서 아내와 함께 별을 베던 여름을 떠올렸다.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어느새 창밖의 비가 더 세차게 변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찌개가 식어갈 무렵, 수진이 일어나 쟁반을 챙겼다. 설거지하러 갈게요. 아버님은 푹 쉬세요. 그녀가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영식 씨가 갑자기 말했다. 수진아, 고맙다. 오늘 좀 덜 외로웠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드문 진심이 담겼다. 수진이 돌아봤다. 살짝 놀랐다.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아버님과 얘기해서 좋았어요. 여기 혼자 있으면 심심하죠.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엔 묘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따뜻했지만 무언가 분명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영식 씨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찌개의 온기와 수진과의 대화가 그의 마음을 조용히 데웠다. 그는 이게 비 오는 날의 위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젠가 활활 타오를 날을 기다리며. 비가 지난 후 며칠이 흐르며 전라도의 날씨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겨울이 다가오는 숨결을 담은 바람이 논밭을 스치며 황금빛 별을 살짝 떨게 했다. 김영식 씨네 한옥은 여전히 자연 속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김민재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며 일에 몰두했고 수진과 영식 씨는 숨길 수 없는 고요함 속에 남겨졌다. 민재가 며칠 전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프로젝트가 일주일 더 걸릴 것 같아. 괜찮지? 수진은 괜찮아요 라고 답한 뒤 더는 쓰지 않았다. 민재가 걱정하지 않길 바랐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수진은 겨울을 대비해 김치를 담그기로 했다.
시장에서 싱싱한 배추 몇 포기와 붉은 고춧가루, 멸치젓갈 몇 통을 사왔다. 한옥마당, 곡선 지붕 아래에 앉아 그녀는 일을 시작했다. 손이 빠르게 배추를 씻고 매콤한 양념을 입마다 꼼꼼히 발랐다. 김치의 생생한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며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섞였다. 영식 씨는 늘 그렇듯 근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김이 나는 인삼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고 눈빛에 호기심과 흥미가 스며들었다. 수진아,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구나. 그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꼭 전라도 토박이 같아. 오 목소리는 따뜻했고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고개를 들고 살짝 웃었다. 부산에서 엄마한테 배웠어요. 근데 여기 김치는 더 매워서 민재 입맛에 맞췄어요. 그녀가 잠시 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그러자 붉은 고춧가루가 작은 흔적을 남겼다. 영식 씨가 작게 웃었다. 그 드문 소리가 공간을 밝게 했다. 이마에 고추 묻었어. 그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이 얼굴을 만지며 쑥스럽게 웃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덜렁대네요. 그녀가 일어나려 했지만 영식 씨가 먼저 일어섰다. 내가 가져올게. 그가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손수건을 들고 돌아온 영식 씨가 수진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양념이 묻은 손으로 앉아 있었다. 영식 씨가 몸을 숙이고 그녀 이마에 고춧가루를 조심스레 닦아줬다. 그의 손길은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그녀를 놀라게 할까 봐 조심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수진은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인삼차 향과 따뜻하고 친근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찰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영식 씨가 급히 손을 거두고 자리로 돌아갔다. 다 됐다. 그가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그러고는 김치를 다시 담갔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다. 둘 다 방금 전에 전율을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수진은 오후에 만든 만두 한 접시를 들고 나왔다. 거실 탁자에 접시를 놓았다. 영식 씨는 낡은 TV로 전통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트로트 멜로디가 울렸다. 두 사람이 언급했던 목포의 눈물이었다. 김치 만두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아버님, 수진이 말하며 맞은편에 앉았다. 영식 씨가 만두 하나를 집어 한 입 빼어 물었다. 김치의 매콤함과 부드러운 만두피가 조화를 이루자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다. 너 참 솜씨 좋구나. 그가 칭찬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수진이 웃었다.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여기 있으면 심심해서 이런 걸 만들어요. 두 사람은 함께 TV를 봤다. 화면 속 노래가 새로운 대화를 열었다. 영식 씨는 젊었을 때 들판 옆 작은 술집에서 목포의 눈물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은 귀 기울여 들으며 가끔 부산에서의 추억을 끼워 넣었다. 분위기가 전보다 편안하고 가까워졌다. 영식 씨가 자신의 노래 실력이 논이 별을 멈추게 할 거라 농담하자 수진의 웃음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왔다. 수진이 만두 접시를 내밀려다 손에서 놓쳤다.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둘 다 동시에 허리를 숙여주었고 손이 우연히 부딪혔다. 영식 씨의 따뜻한 손끝이 수진의 피부를 스쳤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영식 씨도 그녀를 봤다. 눈빛이 다시 얽혔다. 이번엔 더 깊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TV에서 흐르는 트로트 소리와 가슴속 빠른 심장 소리만 남았다. 수진아, 영식 씨가 작게 불렀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끝내지 못했다.
수진이 급히 손을 빼고 일어섰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접시를 주워 부엌으로 달아났다. 영식 씨는 앉은 채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눈빛이 공허하게 TV를 향했다.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수지는 부엌에 서서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이 뜨겁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하지 못했다.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스쳐갔지만 둘 다 외면하려 했다. 밖에서는 곡선 지붕 아래 어둠이 깔리며 그들이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을 감췄다. 전라도에 밤이 내려앉으며 예기치 않은 작은 폭풍이 몰려왔다. 바람이 들판을 휩쓸며 한옥의 나무 문틈으로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하늘과 땅이 한숨 쉬듯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굵은 빗방울이 곡선 지붕을 두드리며 다급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논밭의 벼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집안은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했지만 거실의 작은 난로에서 나오는 미약한 온기가 어둠 속 등불처럼 느껴졌다. 김민재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고 공간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멀어져 있었다. 박수진은 그가 언제 돌아올지 세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이제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야른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몸을 감싸며 추위를 막으려 했지만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김영식 씨는 방 한쪽 구석, 그가 방금 피운 난로 옆에 있었다. 장작이 타며 작게 소리를 냈고 주황빛 불꽃이 그의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는 평소보다 두꺼운 한복을 입었지만 마른 손은 장작을 더 넣을 때마다 살짝 떨렸다. 수진이 그를 바라봤다. 눈빛에 그녀도 모르는 애틋함이 스며들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어둠이 순식간에 집을 삼켰다. 난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수진이 놀라 벌떡 일어섰다. 정전이 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영식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침착했다. 바람의 선이 끊어졌나 보지? 내가 촛불 가져올게. 하지만 수지는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민재가 남긴 작은 등불과 촛불 몇 개를 찾아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영식 씨는 성냥과 촛불 2개를 들고 있었다. 함께 불을 붙였다. 등불과 촛불을 방에 놓자 흔들리는 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난로 근처에 앉았다. 불빛과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봤다. 수지는 담요를 더 끌어당겼다. 불에서 나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손에 스며들었다. 영식 씨가 그녀를 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마치 난로의 불이 방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 잠든 무언가를 깨운 듯했다. 어두운 게 무섭지 않니?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밖의 비소리처럼 낮았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익숙해요. 부산에서 폭풍 오면 자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조용해서 낯설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마주쳤다. 이번엔 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그녀가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심과 갈망이 뒤섞인 빛이었다. 영식 씨가 고개를 숙였다. 감정을 감추려는 듯 했다. 난 이런 밤이 좋더라. 그가 작게 말했다. 불을 바라봤다. 민재 엄마가 생각나. 불 옆에 앉아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고개를 기울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었죠. 왜 더 듣고 싶은지 몰랐지만 그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래, 그 여자는 내 전부였어. 그가 대답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를 똑바로 봤다. 가끔 내가 그 사람 같아. 얼굴이 아니라 내가 온기를 주는 방식이
그의 말이 바람처럼 수진의 가슴을 스쳤다. 그녀가 숨을 멈췄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장작 타는 소리와 밖의 바람 소리만 들렸다. 영식 씨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수진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폭풍 속 항구 같았다. 수진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너와 함께 있으면 잃었던 빛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그의 눈이 촛불 아래 반짝였다. 말로 표현 못할 갈망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 온기가 퍼졌다. 불꽃처럼 몸 전체로 번졌다. 아버님,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성을 외쳤지만 마음은 그를 향해 달려갔다. 영식 씨가 그녀를 살짝 끌어당겼다. 촛불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금지된 아름다움이 담긴 그림 같았다.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영식 씨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부드러웠다. 수진이 눈을 감았다. 감정에 몸을 맡겼다. 그의 숨결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따뜻하고 떨리며 타는 장작 향을 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흘렀다. 그녀가 그에게 기댔다. 욕망이 아니라 깊은 하나됨이었다. 잃어버린 두 영혼이 어둠 속에서 만난 듯 했다. 날로 불빛이 춤췄다. 그들의 그림자가 얽혔다. 영식 씨가 그녀를 안았다. 그의 팔은 단단했지만 부드러웠다. 방금 피어난 불꽃을 지키려는 듯 했다. 수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것과 어우러졌다. 폭풍 속의 말 없는 합주 같았다. 그의 입술이 내려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러다 그녀의 입술에 살짝 닿았다. 바람처럼 가벼운 키스였지만 남은 이성을 태울 만큼 강렬했다. 시간이 멈췄다. 온기와 촛불, 밤속에 두 심장만 남았다. 날로 불이 잦아들자 그들은 서로를 놓았다. 현실로 돌아왔다. 수진이 담요로 얼굴을 가렸다. 눈가가 촉촉했다. 마음의 혼란을 숨기려 했다. 물 가져올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으로 갔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영식 씨는 앉은 채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빛이 제 속을 향했다. 되돌릴 수 없는 산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밖에서 폭풍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한옥안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아름답고 강렬하며 죄스러운 불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며칠, 전라도는 평소의 평화로 돌아왔다. 바람이 잦아들며 황금빛 논밭이 가을 햇살 아래 부드럽게 흔들렸다. 김영식 씨네 한옥은 자연 속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김민재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고 일에 치여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점점 뜸해졌고 수진의 마음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졌다. 수진은 즉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이제 마주하기 두려운 비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영식 씨와 수진은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일상을 유지했다. 수진은 밥을 짓고 집안일을 했고 영식 씨는 현관에 앉아 논을 보거나 날이 추우면 난로를 피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좁은 한옥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짧은 순간이라도 전율이 일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저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저녁, 전라도 하늘에 달이 떠 있을 때 수진은 뜨거운 인삼차 한 쟁반을 거실로 가져왔다. 영식 씨는 낡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쟁반을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아버님, 날이 춥네요. 차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도 모르게 망설임이 묻어났다. 고맙다. 영식 씨가 평소처럼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찻잔을 들었지만 시선은 수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썼다. 그들은 날씨와 논밭,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색한 침묵을 채우려는 대화였다. 하지만 수진이 일어나려 할 때 영식 씨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눈빛에 숨길 수 없는 불꽃이 타올랐다. 수진은 멈춰 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손을 빼고 떠나야 한다고 알았지만 발이 얼어붙은 듯 했다. 영식 씨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강하게가 아니라 말 없는 초대처럼 부드럽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작은 침실로 이끌었다. 나무 문이 닫히며 달빛을 차단했다. 어두운 방 안, 문틈으로 새어드는 빛만 있었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찾았다. 영식 씨가 수진을 안았다. 그의 팔은 단단했지만 떨렸다. 이게 연약한 꿈일까 두려운 듯했다. 수진은 그의 가슴에 기댔다. 그의 온기와 심장 박동을 느꼈다. 강렬했지만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폭풍의 밤처럼 스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강렬하게. 오랫동안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부드러운 물줄기처럼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남은 이성을 감정에 내맡겼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영식 씨는 잃어버린 날의 온기를 찾았고 수진은 민재가 남긴 공허를 채웠다. 하지만 그건 약한 변명이었다. 나무 문이 닫힐 때마다, 밤에 몰래 만날 때마다 그들의 비밀은 커졌다. 한옥벽에 닿을 수 없는 균열처럼. 또 다른 밤, 수진이 자정에 영식 씨 방을 나서다 들킬 뻔했다. 이웃집 개가 갑자기 짖었다. 그녀는 마당에서 멈칫했다.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땅에 길게 드리웠다.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봤을까 두려웠다. 영식 씨는 문 뒤에 서서 나무 틀을 꽉 쥐었다. 숨이 무거웠다. 위험한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 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수진은 영식 씨와 논에 나갈 핑계를 만들었다. 별을 확인하거나 잡초를 뽑는 척하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희미한 햇살 아래 그들은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손을 스쳤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수진은 무거워졌다. 결혼 반지를 보며 민재를 떠올렸다.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영식 씨도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수진이 떠난 밤마다 그는 빈 방에 앉아 그녀가 남긴 공허를 봤다. 아들과 죽은 아내를 배신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는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다음 밤, 수진이 문 앞에 나타나면 모든 질문이 사라졌다. 그는 팔을 벌려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멈출 수 없는 불꽃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나무 문 뒤에서 그들의 비밀이 커졌다. 한옥 곳곳에 어둠처럼 스며들었다. 수진은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영식 씨의 다정함과 그녀를 존재하게 하는 방식을 사랑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을 미워했다. 영식 씨는 이 비밀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흐릿한 달빛 아래 서로를 안을 때 내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노는 여전히 푸르렀고 바람은 불었다. 하지만 한옥 안에서 낡은 나무문 뒤로 금지된 이야기가 밤마다 쓰여갔다. 그날 밤 전라도 하늘에 둥근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은빛 달빛이 논밭과 고요한 한옥을 비췄다. 가을이 깊어진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현관에 걸린 대나무 발을 흔들었다. 집안에는 작은 난로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다. 김영식 씨와 박수진은 그들의 비밀 속에서 살아갔다. 은밀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매일 밤 나무 문이 닫히면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마치 내면의 폭풍 속에서 유일한 온기를 붙잡으려는 길 잃은 이들처럼. 수지는 영식 씨의 방을 막 떠났다. 나무 복도를 조용히 지나 자기 방으로 향했다. 얇은 스웨터를 입은 그녀의 다리는 추위뿐 아니라 죄책감으로 떨렸다. 영식 씨는 방에 남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빛은 어둠을 향해 공허했다. 이 관계가 잘못임을 알았지만 수진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민재도, 도덕도, 자신도. 밖에서 한 그림자가 오솔길에서 나타났다. 김민재가 밤길을 걸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긴 여행으로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를 예상보다 일찍 끝내고 수진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 예고 없이 돌아왔다. 하지만 한옥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예감에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문 앞에 멈춘 그는 달빛 아래 피곤하지만 기대에 찬 얼굴을 비췄다. 민재가 나무 문을 살짝 밀고 들어왔다. 집은 어두웠다. 수진이 거실에 남긴 작은 등불만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수진을 부르려던 찰나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낡은 나무 바닥을 밟으며 아버지 방 근처에 섰다. 문틈으로 그는 멈췄다.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영식 씨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고 한복이 흐트러져 있었다. 수진이 방금 나온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를 비추자 눈빛이 당황으로 가득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민재는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고통과 공허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훑었다. 가장 믿었던 아버지와 아내였다. 수진이 먼저 그를 알아챘다. 작게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공포로 커졌다. 민재,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말할 수 없었다. 영식 씨가 돌아봤다. 아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재, 너, 그가 더듬거렸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고통과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봤다. 그는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이 그의 외로운 등을 비췄다. 수진이 맨발로 따라갔다. 차가운 나무 바닥을 밟으며. 민재, 기다려. 그녀가 울부짖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그의 손을 잡았지만 민재가 세게 뿌리쳤다. 그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만지지 마. 그가 낮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다 봤어.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쥐고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눌렀다. 수진이 땅에 주저앉아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오빠, 미안해.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용서해줘. 제발. 그녀의 애원은 바람 속에 메아리 쳤다. 민재의 마음엔 닿지 않았다. 영식 씨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열린 나무문 뒤에 서서 눈앞의 장면을 봤다. 말하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다. 늙은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다. 민재, 아빠가. 그가 입을 열었지만 민재의 차가운 눈빛이 말을 끊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다. 듣고 싶지 않아. 민재가 등을 돌려 마당을 나갔다. 오솔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전라도 밤의 고요를 찢는 소리였다.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얼굴을 감싸고 눈물이 소매를 적셨다. 몸이 추위 속에서 떨렸다. 영식 씨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밀쳤다. 하지 마세요. 그녀가 흐느꼈다. 고통 어린 눈으로 그를 봤다. 다 우리 잘못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다. 영식 씨를 달빛 아래 홀로 남겼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과 섞였다.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알았다. 가족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가 스스로 지핀 불꽃에 재만 남았다. 한옥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차갑게 세 사람의 파괴를 비췄다. 수지는 방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었다. 후회와 상실로 가득 찼다. 영식 씨는 현관에 남아 논을 바라봤다. 영혼을 잃은 듯한 눈빛이었다. 민재는 멀리 떠났다. 말 없는 상처를 안고 아마도 치유되지 않을 상처였다. 그 달빛 아래 나무 문 뒤에 비밀이 드러났다. 한때 평화로웠던 집은 이제 고통의 잔해만 남았다. 달빛이 모든 것을 드러낸 그 밤 이후 한옥은 전에 없던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새벽 햇살이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남겼지만 집안에 깔린 어둠을 걷어낼 수는 없었다. 김민재는 떠났다. 고통스러운 등을 돌리며 밤속으로 사라졌다. 박수진과 김영식 씨는 집에 남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며 서로의 눈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수지는 다음 날 종일방에 웅크린 채 있었다. 너무 울어 붉어진 눈은 이제 눈물조차 말라붙었다. 그녀는 민재가 부산 여행에서 선물한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것을 끌어안으며 깨진 행복의 기억을 붙잡으려 했다.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민재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시간이 필요해 비난도 용서도 없는 단 4글자가 그녀의 희망을 얼어붙게 했다. 수지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낼 용기가 없었다. 그녀에겐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 현관에서 영식 씨는 익숙한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색 한복을 입고 마른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다. 눈빛은 논밭을 향해 공허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는 마음의 냉기 외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바람소리와 그의 한숨이 섞였다. 말 없는 슬픈 곡조 같았다. 그는 민재를 떠올렸다. 진실을 알았을 때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아들과 죽은 아내,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마주할지 고민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사방의 벽이 주는 숨막힘을 더 견딜 수 없었다. 현관에서 영식 씨를 보자 그녀는 멈췄다. 발이 바닥에 뿌리 내린 듯 했다. 오랜 침묵 끝에 수진이 입을 뗐다. 울어서 쉰 목소리였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식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무겁고 후회로 가득했다. 모르겠다, 수진아,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다 망쳤어. 난 아버지 자격이 없어. 그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얼굴을 돌렸다. 마르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저도 그래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의 아내로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다. 앉지 않고 서서 옷자락을 꽉 쥐었다. 저 떠날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민재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해요.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영식 씨가 그녀를 봤다. 눈에 약간의 두려움이 스쳤다. 가지마. 그가 일어서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떠나면 내게 뭐가 남겠니? 이 외로움을 더는 못 견디겠어. 목소리가 막혀 거의 애원 같았다. 하지만 수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뗐다. 눈빛은 아팠지만 결연했다. 우린 잘못했어요, 아버님. 여기 남아서 아무 일도 없던 척할 순 없어요? 조금이라도 고쳐야 해요.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방구석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옷 몇 벌과 결혼 반지를 넣었다. 민재와 결혼식 날 찍은 사진도 챙겼다. 물건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베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영식 씨는 현관에서 창문 너머로 봤다.
그녀를 막으러 들어가지 못했다. 자신이 한 일 때문에 그녀를 붙잡을 권리가 없음을 알았다. 수진이 가방을 끌고 마당에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영식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 눈빛에 슬픔과 괴로움이 담겼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평화를 찾길 바라요. 영식 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감정을 억누르려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수진이 등을 돌려 희미한 가로등 아래 오솔길로 들어갔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옥엔 영식 씨만 남았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나무 문을 닫았다. 경첩 소리가 비난처럼 울렸다. 그는 바닥에 앉아 텅 빈 방을 둘러봤다. 수진의 웃음소리도 민재의 존재도 없었다. 난로에 다시 불을 피웠지만 그의 마음을 데울 순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고 울었다. 늙은 남자의 울음이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울음. 수진은 전라도를 떠나는 마지막 버스를 탔다. 서울로 향했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논밭을 봤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민재를 찾을 수 있을지, 그가 그녀 말을 들을지 몰랐다. 하지만 시도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꽉 쥐었다. 언젠가 민재의 메시지가 오길 바랐다. 이별의 말이라도. 한옥은 가을밤의 냉기에 잠겼다. 영식 씨는 홀로 남았다. 한때 안식처였던 곳에서 외로웠다. 논밭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집은 텅 빈 껍데기였다. 행복이 사라지고 고통과 후회만 남았다. 한 달빛 아래 한옥집 비밀이 밝혀진 지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고 전라도 들판은 야른 눈으로 덮였다가 다시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린 벼들이 땅에서 솟아올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을 모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옥집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차갑고 텅 빈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영식 씨는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재와 수진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나무 창틈으로 스미는 바람소리와 낡은 마루 위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툇마루에 앉아 논을 바라보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추억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메마른 우물처럼 공허합니다. 그는 해진 회색 한복을 입고 앙상한 손으로 식은 인삼차 잔을 감싸 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차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일 뿐입니다. 수진이 끓여주던 따뜻함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영식 씨는 서울에 있는 민재를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휴대폰을 들 때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고독이 그를 감쌌습니다. 겨울 추위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툇마루에 앉아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처럼요. 수진은 전라도를 떠난 후 서울로 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방을 얻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언급했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 그가 좋아하던 카페. 하지만 어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회사 건물 앞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익숙한 모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과에서부터 애원까지. 하지만 모든 것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그녀를 통해서는요. 서울에서의 수진의 삶은 단조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방에 돌아오면 창가에 앉아 불 켜진 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한옥집을 그리워했습니다. 민재와 함께했던 평화로운 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반지는 베개 및 작은 상자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행복의 기억이었고 볼 때마다 자신의 배신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서울 거리에서 민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에 비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그녀를 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차갑고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려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길 한복판에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문이 영원히 닫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재는 마음속 깊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전라도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한옥집에서 수진과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요.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은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영식 씨는 고독 속에서 점점 늙어갔습니다. 한옥집은 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왓장은 비뚤어지고 나무 무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그는 여느 때와 같이 툇마루에 앉아 푸른 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흙냄새를 풍겼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민재와 아내가 살아있던 행복했던 날들의 기억이 먼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오직 공허함만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영식 씨가 툇마루 아래 앉아 봄바람 속에서 방황하는 시선으로 끝을 맺습니다. 수지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안고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처럼요. 민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와 상처를 남겨두고. 한때 보금자리였던 한옥집은 이제 과거의 유령이 되어 푸른 논밭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곳. 그 집안에는 더 이상 웃음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고칠 수 없는 잘못, 부서진 마음, 그리고 가족의 가치와 유혹의 결과에 대한 가혹한 교훈의 침묵. 논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한옥집은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했던 세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채